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두형 작가의 그냥 좀 괜찮아지고 싶을 때입니다. 모두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은 마음. 번아웃 증후군. 정신과 레지던트로 처음 근무할 때의 설렘이 기억난다. 피말리는 수험생 시절과 지루하고 버거운 6년의 의대 생활 끝에 겨우 의사 면허를 따서 인턴이 되고 또다시 1년을 꼬박 밤을 새며 허드렛 일로 보낸 끝에 겨우 얻은 자격이었다. 힘든 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치유의 길로 나아간다는 흔한 판타지가 내 마음속에도 가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명명된 가운을 입은 모습이 좋아 거울을 보며 몰래 웃었던 기억도 난다. 내가 수련했던 병원에서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환자의 주치의를 담당했다. 환자-의사 관계와 상담이 중요하지 않은 질환군은 하나도 없지만 해당 질환은 약물의 조절과 관리가 가장 중요했다. 환자들의 예후는 상담보다는 약물 치료가 그들에게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결정됐다. 나를 찾는 환자들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씩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점차 그들 삶의 고충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증상에 맞춰보고 있었다. 상담을 하며 머릿속으로는 지금 눈앞의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단이 무엇일지, 그 병의 진단 기준과 환자와의 면담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급급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실과 외래를 내원하는 급성기에 불안정한 환자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담당 환자가 폭력적일 땐 병동 간호사, 기사님들과 함께 이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응급실, 외래, 입원병실, 기타 등등. 몸은 하나인데 서너 군데에서 동시에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예사였고 빠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불평도 감내해야 했다. 정신과 의사라기보다 기숙사 사감 같다는 자조적인 농담이 오갔다. 주 4일 당직을 섰고 공휴일에는 추가로 당직을 섰다. 나머지 날에도 저녁과 자정 사이에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 연인과 헤어졌고 체중이 7kg가량 불어 옷을 새로 구입했다. 무엇을 위해라는 생각을 하기에도 너무 바빴다. 가끔 쉴 땐 자야 했다. 그래야 일어나면 다시 일상을 버틸 수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 갔다.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삶이 말을 걸어와도 대꾸할 힘이 없는 느낌이었다. 지금 네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 거야? 란 질문에 그래,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란 생각이 떠올라도 그 이야기를 이어갈 기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나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 일상의 바닥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진 않을지 두려워 그 질문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의국 사정으로 이른 겨울에 휴가를 썼다. 지친 느낌과는 다른 지극히 가을스러운 스산함이 마음에 감돌았다. 왠지 오래도록 소중함을 간직하는 곳이 그리웠다. 촌스럽지만 홀로 경복궁에 갔다. 여러 번 불타고도 끊임없이 되살아나 그 자리에 있는 망한 나라의 궁. 많은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리웠다. 그러나 그날 내 눈에 비친 단청의 빛깔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 칠해서인지 오래된 느낌이 덜했다. 잊힐 권리를 잊은 채 억지로 꽃단장을 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왠지 그 모습이 처음 품었던 이상을 모두 잃은 채 맡겨진 업무에 쫓기는 내 모습처럼 느껴졌다. 흔한 반전 하나 없이 정신의학도의 길에 대한 환상은 무너지는 중이었다. 열정적인 사람에게 더 흔한 번아웃 증후군, 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으로도 일컫는 번아웃 증후군은 미국의 정신분석가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중독 치료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일련의 증상들을 기술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도입했다. 도박, 마약, 음주 등에 빠진 만성적인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매우 버거우면서도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 신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던 치료자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환자들을 보며 점차 무기력해진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큰 성과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듯 소진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와 함께 예민하고 우울한 기분, 감정 조절의 어려움, 통증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한다. 번아웃은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직무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흔하다. 이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녹이 슬듯 조금씩 마음을 좀먹는다. 처음에는 꿈과 야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두한다. 하지만 드는 노력에 비해 기대한 만큼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에 박차를 가할수록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마음의 여력은 고갈되어 간다. 해내야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 같은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기만을 꿈꾼다. 마치 나 자신이 모두 타버리고 쟤만 남은 것 같은 마음 상태. 그래서 번아웃이다. 여러 질환의 환자들을 면담하다 보면 기저의 번아웃 증후군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아이들이 좋아 교사의 길을 택했지만 경무에 시달리며 출근이 두려워진 선생님. 의욕적인 신입사원이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과와 보상이 따라오지 않아 회사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린 회사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는 삶을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자영업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가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번아웃을 등에 업고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병원 내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술자리,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 SNS의 심경토로에서도 번아웃의 징후가 엿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소진 증후군은 역설적으로 열정인 사람에게 잘 찾아온다. 업무와 성과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모두 투자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 좌절한다. 번아웃의 치료적,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이다. 처음 품었던 큰 꿈에 비해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일에 매진해 원했던 바를 기어코 성취하려고 한다. 성취 끝에 주어지는 기쁨, 안도만을 행복의 전부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몰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는 얻지 못하는 데다 이를 위해 삶의 에너지를 소진해 휴식, 취미, 가족과 같은 인생의 다른 부분까지 모두 놓치고 마는 것이 번아웃이다. 그렇기에 삶에는 일 이외에도 행복을 주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인생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때 지친 몸과 마음이 쉬게 된다. 즉, 번아웃이 치유된다. 손을 뻗으면 닿는 기쁨들이 하는 일.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이 어쩐지 짐작이 간다. 소편한 소리 하네. 그걸 몰라서 힘들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 힘든 거지. 처음 번아웃과 그 치료 개념을 접하는 내 마음이 그랬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영화가 개봉해도 오픈 날만 되면 잠이 쏟아져 감히 보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무리 소중한 약속이라도 급작스레 잡힌 회식 앞에서는 접을 수밖에 없었다. 환자 보는 일과를 겨우 마치고 밤 10시쯤부터 차트 기록, 자료 정리, 환자 케이스나 논문 등 각종 발표 준비를 시작할 때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말은 참 쉬운데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것이란 생각이 자꾸 들었다. 하루 일과를 따라가기가 버거워서 삶의 다른 영역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저 어서 이 고단한 과정이 종료되기만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던 중 특별할 것 없는 오픈날이 찾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서둘러 침대로 들어가거나 무리해서 술 약속을 잡았겠지만 그날따라 바다가 보고 싶었다.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바다가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한 축복이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해진 바다를 보았다. 어둠에 묻혀 보이지는 않는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의 달빛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주차장 옆 트럭에서 주문한 커피를 손에 쥐고 차 안에 앉아 히터를 틀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은 것인지 꿈결인지 헷갈리는 노곤한 정신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잠이 들었고 더우면 히터를 끄고 추우면 히터를 틀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왠지 마음이 괜찮아져 있었다. 그날 생각했다. 최소한 손을 뻗으면 닿는 행복을 놓치지 말자. 내일의 무언가를 위해 오늘을 버텨내더라도 그 속에서 순간순간 생기는 소소한 기쁨들을 잘 붙잡자. 그날부터 식사를 거르지 않으려 노력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바빠도 식사를 챙기고 꼭꼭 씹어 먹으며 그 맛을 느끼려 애썼다. 의국에서 담소가 오고 갈 땐 일 생각을 제쳐두고 크게 웃었다. 귀가 시간을 1시간 늦추고 단골 라멘집을 찾았다. 그러고도 지칠 땐 그 바다를 찾았다. 흔한 드라마 같은 에피소드도 반전도 없는 그저 그런 시간이 쌓여갔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다시금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물론 수련을 받는 동안 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억할 환자분도 만났고 그런 분들의 정말 감사한 말씀에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극히 의사다운 그런 보람으로만 버텼다는 기만도 허세도 부리고 싶지 않다. 의사로 일하다 보면 자랑할 미담 하나쯤은 생기게 마련이다. 때때로 만족스럽게 발표를 끝내고 큰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에서의 찬사는 근본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기대하고 그것만을 행복으로 삼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목표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점심때 삼계탕이 나오면 그날 하루가 든든했고 단톡으로 짬이 나는 동기들을 소환해 잠깐 병원 앞 카페에서의 수다를 떨다 보면
웬만한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다. 의국에서 밤샐 때 선배가 들여온 게임기로 몰래 한 축구 게임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번 환자도 많이들 집으로 돌아가는 크리스마스나 설 같은 연휴에는 친한 형의 의국에 여유가 되는 당직 레지던트들끼리 3355 모여 배달 음식을 앞에 두고 신세를 한탄하고 또 위로했다. 한탄과 위로에 웃음이 가득했다. 기약도 없고 모호한 일의 성과보다는 작은 일상이 선사하는 순간의 기쁨이 나를 살게 했다. 그리고 때로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많아질 때, 버겁다고 느껴질 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 내게 옳은지 딱 한 번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로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러자 꼭 처음에 판타지처럼은 아니지만 그와 닮은 정신의학도의 길이 천천히 하루의 촛불 하나만큼 밝혀졌다. 그 불빛을 따라 도달한 지금의 내 모습은 일찍이 상상했던 모습과 꼭 같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길 역시 미리 상상할 수 없었다. 그 길은 막연히 떠올렸던 환상들보다도 더욱 구체적이고 따뜻했으며 그 위를 걸으며 이 삶을 살아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고단함, 불안함, 슬픔이 삶을 모두 되돌려야 할 증거는 아니다. 삶의 연산 속도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훨씬 더 느리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에는 긴 로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그 어떤 목표보다 소중하다. 이 당연한 명제가 눈앞의 지점만을 쫓다 보니 모호해질 때가 있었다. 지나고 보니 기다림이란 대개 바라는 만큼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서 닿아야 하는데 닿지 못함에 조바심을 내기보다 애초에 닿아야 할 곳은 한참 멀리 있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하루에 한 걸음씩, 한 걸음에 어울리는 보폭으로 나아가고 때론 멈추기도 하면서 마라톤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것은 더 빨리 달릴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가 아닌 달리는 순간 살아가는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사는 중이다. 삶이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선물임을 되새겨주는 고마운 것들이 있다. 이를 인생이라는 앨범에 차곡차곡 하나씩 모으고 이따금씩 열어보는 것, 그것들이 삶의 무게에 질려 살아갈 의미조차 모호해지는 소진의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를 보듬고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1분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창가에서 구름과 하늘을 확인했다. 잿빛 미세먼지가 가득하든 하염없는 구름이 가득하든 벅차게 푸르든 상관없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삶에 쫓기지 않고 삶과 함께 흐르고 있다는 자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30분의 휴식이 가능하다면 차 한 잔과 그 시간만큼의 사색을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1시간 남짓 여유가 있다면 단골집에 늘 반가운 그 맛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산책, 바다, 영화, 그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결이 비슷한 소소하고 뭉클한 행복을 주울 것이다.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아파도 되는 사람은 없다. 모든 과정을 정당할 수 있는 결과도 없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이 당신을 짓누르거나 존엄이 부정당하는 중이라면 그때는 과감히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소진증후군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소진당하고 있다는 경보일지도 모른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금세 빠지는 사랑을 대하는 자세. 첫 만남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외모나 조건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 보면 대단할 게 없는데 너무 매력적이다.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다. 점점 이야기에 빠져든다.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오늘 처음 봤는데 오랜 친구 같기도 하고 예전에 만난 사람 같기도 하다. 카페의 공기가 달라지고 주위 풍경이 한층 선명해진다. 마음속에선 이미 연애가 시작되었다. 짧은 만남 속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분명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마주친 적도 전혀 없는데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은 느낌. 심지어 첫눈에 반했다거나 비로소 운명을 만났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은 매 순간 모두 떠올리기에 두뇌의 처리 용량은 한없이 부족하다. 이에 인간의 뇌는 그때그때 중요한 것만을 불완전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억의 뒤편으로 밀어두는데 이것이 바로 전의식과 무의식이다. 전의식과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깊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모두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알아차리기 힘든 숨겨진 마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기억 속에서 의식화에 실패해 망각된 여러 사건들과 그때의 느낌들은 마음 저 아래에 침잠해 있을 뿐 휘발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허겁지겁 빠져들고 있다면 이전에 중요했던 사람과의 관계 양상이 진료실의 환자, 의사 관계에서 재현되는 것을 전이라고 한다. 단호한 주치의와 면담하며 엄했던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 그 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새로 만남을 시작한 연인과 처음으로 다투다 불현듯 헤어진 옛 애인이 비슷하게 화내던 때가 떠오르거나 직장 상사에게 털리던 중 갑자기 어린 시절 별것 아닌 일로 혼내던 선생님이 생각난다면 이는 일상 속 전이의 예다. 절대 잊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것이 누군가를 완전히 잊는 것이다. 가슴에 큰 감동 혹은 상처를 남긴 이라면 더욱 그렇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만난 순간부터 비로소 그와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곧잘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기억하기도 힘든 어린 시절부터 그 관계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천천히 차곡차곡 쌓인 이전 관계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누구와도 백지 상태로 관계를 시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때로 성급함을 부르기도 한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기 전에 마음이 가는 대로 경험했던 대로 나름의 주관에 의지해 그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함.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아 운명 같은 사랑의 불꽃을 바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리 끌리지 않던 남녀가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며 젖어가듯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순수하고 낭만적인 것으로 후자는 지루하고 식상한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직업상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또 깊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전자는 아름다우나 조금 위태해 보이고 후자는 잔잔하지만 평온해 보인다.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짝의 모습이 있다. 한 사람의 존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오래 두고 본 사람에게 비로소 끌린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그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감내할 만큼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오르는 강렬한 연정은 어쩌면 상대의 일부 사랑스러운 모습을 토대로 쌓아 올린 내 나름의 피그말리온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라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씩 하나씩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나의 이상향과는 다른 실제 그의 진짜 모습을. 실제로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닉하다 금세 시들어버리는 관계를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를 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린 그 사람의 상을 본다. 내가 보는 그의 모습은
그의 본질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모습을 바탕으로 그려진 내 나름의 이미지이다. 누군가에게 허겁지겁 빠져든다는 것은 새로 만난 이의 매력적인 몇몇 파편들을 바탕으로 그의 나머지 모습을 내가 바라는 대로 채워 그리기 때문이 아닐까? 마음의 속도 늦추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밀듯 밀려오는 사랑의 감정을 시간이 쌓일 때까지 우선 인내하고 억눌러야만 할까?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몇 번 만나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다. 다만 속단하지 않도록 내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구속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직은 잘 모르는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운명적인 사랑처럼 느껴진다면 조금만 마음의 속도를 늦추기를 권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마다 무작정 그를 경계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찬찬히 돌아보라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그리는 그의 모습은 온전히 그의 실제 모습으로부터 기인한 것일까? 혹시 내 환상이 그를 미화시키고 아직 전부는 알지 못하는 그의 실체를 바람으로 채운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또한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어쩌면 그의 문제가 아닌 내 환상에 기인했을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는 관계가 깊어지며 유달리 이상해진 것이 아니다. 그는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세상에 다시 없을 환상적인 누군가가 아니었을 뿐이다. 환상이 무너지고 서로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은 것은 큰 실망과 이별뿐일까? 만난 지 3년쯤 지나서도 서로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별을 따주려 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하긴 했다. 하지만 매일 티격태격하며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편하게 얘기하고 나아가서는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낳아 기르곤 하는 많은 이들 보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랑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 전이 감정을 전적으로 충족시키는 환상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 드라마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운명같이 시작한 사랑이 꼭 운명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는다 해도 서로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기에 우리는 소소한 사랑을 하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그와의 이별이 아니라 그와 꿈꾸던 미래의 상실이 아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동안 변한 것이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라면 함께 꿈꾸던 미래 역시 상실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자체가 환상이었던 것이다. 이별은 그간에게 과분해서 혹은 내가 그에게 모자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찾아온 결과이다. 그러니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 탓할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는 다음의 관계와 연관되기에 이별을 하게 되었다면 아름다운 끝을 맺는 것 또한 중요하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이별의 파편이 언젠가 찾아올 다른 사랑을 찌르지 않도록 후에 사랑하는 네가 유리를 밟아 다치는 것보단 지금 내 손이 조금 베더라도 미리 갈무리 하는 것이 덜 마음 아프지 않을까. 삶을 이어갈 이유를 잊은 당신에게 지금 우울하다면 혹은 우울한 일을 위로하고 싶다면 우울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 또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편견은 이 때문에 생긴다. 나도 우울해봤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힘을 내면 극복된다. 의지의 문제더라. 같은 문장은 그러한 몰 이해의예다. 흔히 우울증을 슬픈 병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슬픈 것은 병이 아니다. 슬픔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오히려 슬퍼할 만한 일에 슬퍼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다. 우리는 보통 우울해봤다기보다 슬퍼해봤다. 치료가 더딘 우울증 환자들을 접하며 느낀 것은 그들이 슬픔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은 주요 우울사파의 DSM-5 진단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의 증상이 2주 연속 지속,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우울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함. 1. 우울 기분. 2.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3. 의미 있는 체중 변화, 식욕 변화. 4. 불면 혹은 과다수면. 5.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연. 6. 피로나 활력의 상실. 7. 무가치감 혹은 부적절한 죄책감. 8. 사고력,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함. 9. 자살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증상 2가지 중 하나가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이 저하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상활동을 삶으로, 흥미를 동기로, 즐거움을 행복으로 바꾸어 보면 삶에 대한 동기나 행복이 뚜렷하게 저하됨 이라는 문장이 된다. 환자를 보며 느꼈던 결여감의 실체는 이것이었다. 내게 우울증은
삶을 이어갈 이유를 잊는 병이다. 왜 굳이 삶을 이어가야 합니까? 삶은 때로 행복하고 때로 인내하는 것이다. 삶을 인내하는 이유를 동기라 한다. 삶의 동기는 주로 인내 이후의 행복이다. 하지만 종종 인내 끝에 행복이 아닌 절망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이가 나의 곁을 떠날 수도, 수건한 사업이 무너질 수도, 젊음을 바쳐 준비한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다. 삶은 자주 우리를 배신한다. 그런데 그만큼 예기치 않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삶이다. 하지만 배신에 절망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삶에 대한 희망을 놓게 된다. 삶은 때로 행복하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자체를 망각한다. 삶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는 것이다. 우울증으로 괴로운 이에게 기분을 개선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 직장 내 관계가 어려운 이에게 대인관계 치료를 시행하는 것,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이에게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는 것 등의 접근으로 환자를 대했을 때 벽에 부딪힌 이유가 이것이었다. 찾아온 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라 암묵적으로 짐작했던 것이다. 환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병의 증상은 일상을 망가뜨리고 행복 추구를 방해하므로 환자는 의사가 병을 앓기 이전의 상태 혹은 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자신을 되돌려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망가진 삶을 되찾고 원하는 행복을 다시 추구할 수 있도록.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이 같은 도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그들의 삶,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울함이 방해가 되므로 이 증상을 잘 매만져 교정해 주기만 하면 다시금 그들이 활력 가득한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전제는 항상 틀리진 않았지만 항상 옳지도 않았다. 오래도록 우울에 시달린 많은 이가 삶 자체에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렇게 아등바등 버티며 살았을까요?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힘든 삶을 굳이 이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짐작이나 전제 없이 백지 상태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니 지쳐서 삶의 동기를 잃었어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굳이 이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왜 굳이 이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 왜 굳이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굳이 이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였다. 우울한 사람에게 해줘야 할 것. 처음부터 삶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드물다. 다만 반복되는 절망감에 지쳐 더 이상 좌절을 피하고자 삶의 의미를 포기하거나 잊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기분은 곧잘 우리의 마음을 물들인다. 짙은 우울에 물든 마음은 어떠한 기쁨이나 감동에도 무덤덤하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상태라도 해는 그 위에서 여전히 빛나지만 비바람 속에서 이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보면 애초에 해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추운데 실은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이 와닿을 리 없다. 공허한 말 대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살며시 우산을 받쳐주는 일이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홀로 떨고 있을 때 곁에 잠자코 있어주는 것이다. 말없이 그저 들어주는 누군가의 곁에서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다 보면 갑갑한 마음을 하염없이 쏟아내다 보면 마치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해가 될 듯 잃었던 삶의 의미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느낌 정도는 떠오를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반복된 좌절이 삶의 배신이 아닌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비로소 깨닫기도 한다. 이후로는 환자가 찾아오면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마냥 들었다.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질문만 던지고 다시금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친 마음에 공허한 이야기를 굳이 던지기보다 힘들어하는 마음 그 자체를 그럴만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더하되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회복할 시간을 가졌다. 기다렸다. 왜 우울해졌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닌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내 모습도 되돌아보았다. 그 일은 이러저러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무심코 자주 던진 말들이 허망했다. 듣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내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정도면 진짜 힘들었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든든한 공감.
우울한 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곁에 있어주세요. 상투적인 결론이지만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울은 여러 가지 생리적,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울 증상은 불안 증상이나 심한 정신적 지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기도 하고, 우울과 반대인 조증 증상은 뒤섞여 함께 나타나거나 계절에 따라 정도가 변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치료 방법 역시 그러한 증상을 유발한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멜라토닌 등 뇌를 비롯한 몸속 신경세포에서 방출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약물 치료를 비롯해 각종 비약물적 치료, 정신치료 기법, 심리사회적 치료 등 다양하다. 지식과 임상 경험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다. 우울증은 의지로 버티고 이겨낼 대상이 아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내과를 찾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나오기 힘들다면 정신과를 찾기를 권한다. 행복을 연습하다. 삶의 조각 기쁨 발견하기. 행복을 연습한다. 어쩐지 인위적이다. 거부감마저 든다. 왠지 행복이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느낌이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행복 시작이다. 짝사랑하는 그와 이어진다면 행복할 거야. 행복은 결국 돈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틀렸다거나 현실과 행복은 별개다. 전적으로 마음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해내야 할 때, 버텨내야 할 때도 있다. 도무지 긍정하기 힘든 순간도 많다. 다만 이러한 삶의 고비를 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항상 곁에 있는 것들을 되짚어보고 싶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별다른 걸 안 하는데도 항상 참 즐겁다. 이유 없이 하나가 뛰쳐나가면 다른 아이는 뒤따라가며 웃음을 쏟아낸다. 우리가 5분이면 가는 길을 아이 홀로 가면 1시간이 걸린다. 아이의 눈에는 들풀이 보인다. 구름이 보이고 나무도 보인다. 매일 가는 그 길이 매일 다르다. 산책하는 멍멍이 한 마리라도 있을라 치면 눈을 떼지 못한다. 아이처럼 누구나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본 것으로 기뻤던 적이 있을 것이다. 선배는 알고 나는 몰랐던 것. 하늘은 아름답다.
이를 인식하면 행복하다. 하지만 일상의 많은 아름다움이 인식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그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묻어난 소중함들 대신 세상을 따라잡는 생각들이 머리를 메운다. 신경 쓰이는 인간관계,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가 머릿속에 내내 맴돈다. 이루고 싶은 성취와 그에 따르는 걱정이 가득해 작은 감동이 끼어들 틈이 없다. 걱정의 60%는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잘 해결될 일, 10%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초조함은 역으로 주의를 흐트리고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 잘해내기 위한 노력이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으로 번져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걱정의 바탕에는 성취와 행복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마음이 자리한다. 어느 지점에 도달한 쾌감만이 행복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을 갈구하는 시간으로 만든다. 갈구의 본질은 불만족, 불충분이다. 현재가 온전히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대학 선배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선배는 일요일은 드럼을 치며 보냈는데 하루를 온전히 드럼에 몰두하기 위해 평일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다. 당시에 나는 충분히 쉬어야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선배는 분명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드럼을 쳤다가 아닌 드럼을 치려고 평일에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런 마음이 공부에 더 몰입하게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하루 전체, 삶 전체를 온전히 성적으로 잘 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점수로 치환될 만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라고 느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신기루 같은 성공에 달콤함만을 쫓느라 살아가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에 반해 선배는 살아가는 맛을 음미할 줄 알았다. 지금 돌아보면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성적을 위한 효용가치로 환산하던 내가 안타깝다. 선배는 알고 있던 살아가는 맛을 나는 미처 몰랐다. 그저 그런 삶을 즐기는 연습. 성과가 주는 성취감은 무한정 지속되지 않는다. 실패의 아픔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대부분 찰나의 성공과
실패 사이를 메우는 그저 그런 삶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그 평범한 일상에 만족감을 느끼느냐 아니냐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8살쯤 된 아이가 엄마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해프닝이고 별일 아니었는데 그날 업무를 보다가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배꼽에 손을 얹은 그 귀여운 모습을 떠올리며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그때 느낀 감정은 행복이라 말하는 느낌과 많이 닮아 있었다. 주위를 빼앗는 많은 고민과 상념이 마음을 휘젓다 보면 작은 아름다움은 잊히게 마련이다. 출근해서 해결할 일, 생각에 빠져 있다면 업무와는 상관없는 아이의 모습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내 스쳐 지나가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들을 놓치지 않는 연습. 이를테면 월요일 출근길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기. 지하철에서 매일 바라보는 한강이지만 갓 상경했을 때의 설렘을 안고 물결에 부서지는 햇살을 감상하기. 첫눈이 오면 잠시라도 창밖을 내다보기. 니트를 꺼낼 때는 오래 묵은 나프탈렌 냄새를 맡아보기. 비가 내리면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녹두 잔집을 둘러보기. 항상 곁에 있는 그의 눈을 문득 곰곰이 들여다보기 같은. 삶을 어루만지는 것은 무거운 상패,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이의 천사보다는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을 빼꼼 내다보는 복실이의 표정 같은 것들이다. 강아지 한 마리의 귀여움에 다시 기쁠 수 있다면 삶에 얽매이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현재의 소소함에 집중하는 것이다. 본능은 초조한 욕망으로 마음을 유혹하고 이끈다. 무작정 이에 온 신경을 이끌리기보다 찬찬히 지금을 음미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별 감흥이 없던 일도 행복으로, 조그만 기쁨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참 좋아했다. 듣는 것도 연주하는 것도 좋아해. 학교를 졸업하고도 틈틈이 조금씩 피아노를 치다가 연습하던 곡이 잘 되지 않아 제풀에 지쳐 건반에서 손을 떼고는 몇 달, 몇 년을 피아노 덮개를 닫아둔 채 지냈다. 최근 들어 불현듯 삐걱대는 음색이나마 연주하던 즐거움이 생각나 다시금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부족한 실력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다 보면 여전히 속이 답답할 때가 많지만 문득 깨닫는다. 곡을 멋지게 완성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 연주를 하고
이를 들을 수 있기에 즐겁다는 것을. 행복을 연습하다 보면 문득 깨닫는다. 지금 벅찬 것은 어딘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습관처럼 행복을 연습하다 보면 습관처럼 행복하다.